4인4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뇌학자 홍양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뇌는 아는 뇌와 쓰는 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아주 작은 속담 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속담 카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뒤에 아주 작게 우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우물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우물이 들어가는 속담을 빠르게 말하는 이런 게임을 아이들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시청자 한번 해볼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식으로 한 3개월 정도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속담 100개를 박사처럼 알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속담 100개를 다 잘 써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애들이 100점을 맞는데 그 속담을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써먹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뇌는 아는 뇌와 쓰는 뇌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는 뇌는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숙제를 냅니다. 자, 너 오늘부터 집에 가면 일기 쓸 때마다 속담 하나씩 넣어서 써라 라고 숙제를 냈어요. 아이가 집에서 일기장을 펼치고 일기를 쓰려고 보니까 분명히 머릿속에 속담이 100개는 있어요. 근데 어떤 속담을 어느 구절에 넣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알긴 아는데 응용, 쓰는 뇌가 없다는 거죠. 그 자기가 써놓고 봐도 문맥이 안 맞아요. 어색해요.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3개월을 제가 계속 숙제를 하도록 유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분명히 속담을 어디에만 일기에만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속담을 다 써먹습니다. 여러분, 교육기관은 철저하게 아는 뇌만 가르치는 곳이에요. 가정은 쓰는 뇌를 하는 겁니다. 제가요, 유아교육기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이 처음에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면 인사를 가르쳐요. 배꼽선하고 인사하는 거 가르쳐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인사하는 폼들이 거의 스튜디오스 같아요. 이렇게 인사를 잘했어. 이게 아는 뇌예요. 자, 그럼 집에 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줌마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쓰는 뇌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껄끄러워요. 그런데 다 알아요. 왜?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 그렇게 인사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인사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어색하고 껄끄러운 이유는 쓰는 뇌는 없잖아요. 이 쓰는 뇌가 없으면 아는 뇌로 평생 끝나버리죠. 쓰는 뇌를 반드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는 뇌와 쓰는 뇌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병행해야 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안 뛰어댕겨요. 계단도 걸어다니고 안 뜁니다. 근데 아이들이 식당 가면 뛸까요? 안 뛸까요? 뛰죠. 그것을 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뇌예요? 쓰는 뇌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안 뛰니까 어색하죠. 이렇게 아이들이 뛰고 걷고 말하고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아는 뇌와 쓰는 뇌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먼저 드세요. 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애들이 밥 먹을 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노래 끝나고 나면 선생님 먼저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아는 뇌예요. 자, 집에 갔어요. 누구 먼저 드세요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아이들 보고 너 먼저 먹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이런 거는 유치원에서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한 달 만에 3년 동안 가르쳤던 인성교육이 한 달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실천을 해봐야죠. 여러분, 집을 하나 사더라도요,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때로는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계획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택보금을 넣어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까? 그 집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 소중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과연 엄마들이 얼만큼 실천했느냐 한번 되돌아보세요. 일주일, 한 달, 혹시 3개월 실천해 본 적 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아빠 먼저 드세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그럼 애 보는 데서 자, 이건 아빠 거야? 예를 들어 피자를 시켰어요. 그럼 좀 과하게 한 반쯤 이렇게 떼어놓으세요. 이건 아빠 거야? 그럼 애들도 처음엔 어색해합니다. 엄마 왜 아빠만 이렇게 많이 떼어놔? 엄마 아빠 늦게 든데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 되게 어색해하고 껄끄러워합니다. 주말 되면 맛있는 거 만들어서 자, 아빠 먼저 갖다 드려? 한번 해봐요. 남편도 되게 어색해합니다. 여보 무섭게 왜 그러냐?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어색한 과정을 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몸에서 쓰는 뇌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갔어요. 손주가 5명이에요. 시아버지가 밥 먹자 그랬더니 우리 아이만 할아버지 먼저 수저 드세요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쓰는 뇌예요. 여러분 과연 가정에서 얼마만큼 쓰는 뇌 훈련을 시켰냐? 아무리 비싼 돈을 내고 좋은 곳에서 좋은 인성교육을 받으면 뭐 하냐는 거죠. 이건 아는 뇌인데 가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아는 뇌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교육의 위기가 뭡니까? 너무 많이 아는 뇌에서 시험으로만 아는 걸로만 아이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공부만 잘하면 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우뇌를 키우세요. 여러분 우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직은 좌뇌 우뇌가 좀 어색하시죠? 우뇌라고 하는 거는요, 아마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EQ 혹은 CQ, 뭐 Q자 들어가는 거 요즘 많이 나오죠. 감성지수 막 이런 거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Q로 들어가는 걸로 하면 우리가 몰라요. 아주 단순하게 우뇌는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이에요. 근육, 소근육, 대근육을 할 수 있는 것. 즉 오리고 찢고 붙이고 하는 게 다 우뇌입니다. 그 다음에 춤추고 율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우뇌에 해당돼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성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뇌는 기능과 성격을 합치면 우뇌예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능이 중요하든가요? 성격이 중요하든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뜨개질 잘하는 엄마 혹은 된장찌개 잘 끓이는 엄마가 인기가 좋은가요? 식당 가면 밥값을 제일 빨리 내는 엄마가 인기가 좋은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이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있냐는 거예요. 인기는 뭡니까? 사회생활. 즉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느냐, 공부만 기능만 잘하는 사람으로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기능은 놔두고 여러분 집에 있는 거요. EQ 올라가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 30권씩 막 시리즈로 사다가 1년 내내 읽혀보세요. EQ 올라갑니까? 창의성 올라가는 엄청 비싼 장난감 가지고 논다고 창의성이 올라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이 성격이라는 걸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그 성격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눈치 올라가는 교육이에요. 눈치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자, 우리가 직장에서 입사 동기들이 5명이에요. 자, 우리가 점심때마다 입사 동기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봉지 커피를 하나씩 타 먹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항상 뛰어나가서 비싼 5,000원짜리 커피를 사서 혼자 먹고 서 있어요. 자, 이 친구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밉죠. 혼자만 먹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왜 맨날 나만 미워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눈치가 없으면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자, 그럼 우리 5명 직장생활 1명 잘려야 돼. 누구 잘려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5,000원짜리 커피 잘리죠. 근데 왜 잘렸는지를 또 몰라요. 이 눈치를 만들어주는 것을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눈치는 어떤 게 눈치냐? 상대방의 눈을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힘,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눈을 봐서 읽을 수 있는 힘, 이 눈치예요. 그럼 눈치는 아까처럼 눈을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게 사회성이죠.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본생활 습관인 유아교육에서 9살 이전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눈치가 없다? 우리 남편이 눈치가 없다? 그거 못 바꿔요. 그거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못 바꾸는데요. 그러나 유아 때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는, 자, 눈치를 올리는데 형제가 1명인 집안과 3명인 집안은 누가 더 눈치가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1명인 집안과 3명 누가 더 눈치가 좋을까요? 당연히 3명이죠.
다시 말해서 눈치는 뭐 할 때 좋아진다? 눈을 볼 때. 눈을 볼 때. 그래서 유아교육기관이 놀이 수업이에요. 영역별 놀아야 돼요. 그 노는 게 뭐예요? 사람의 눈을 보게 해서 눈치를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기 힘드니까 재미난 체계적인 교구를 갖다 줘서 교구 중심이 아니라 놀이 중심 수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한 명인 집안은 당연히 눈치가 없죠. 이 아이가 크면 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당연히 이건 아주 쉬운 방법은요. 오늘 밤에 쌍둥이 만들면 돼요. 그거 한 방에 해결이 되죠. 자, 그런데 자, 한 명이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눈치가 있느냐? 내가 아이를 보냐? 애가 나를 보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내가 아이를 눈치 없는 애를 키우냐? 있는 애를 키우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2학년 마치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1, 2학년 때 기억에요. 제가 학교를 가려면 한 심리길을 이렇게 가야 됐어요. 그래서 책보를 메고 심리길을 가니까 한 7, 8명 저희 친구들이 1학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농촌에 애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형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네 동생들 좀 잘 데리고 학교를 가라. 그래서 형들이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마을 어귀만 지나면 형들이 막 달려가요. 왜요? 우리 1학년들은 달리기를 못하니까 저희를 골려주려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기억이 막 울면서 달려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은 저희하고 같이 안 달려갔어요. 걔는 자기 아버지가 자전거로 태워다 줬어요. 걔는 자전거로 태우고 옵니다. 나는 왜 저런 집에 못 태어났을까? 왜 저 집은 모든 식구가 쟤한테 올인할까? 걔가 누구냐면 우리 친구 중에 유일하게 독자가 있었어요. 걔는 온 식구가 걔를 다 이렇게 떠받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다 걔를 떠받들었어요. 전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집에 태어나지 못한 게 한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뭐만 나눠줄 때마다 뭐만 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아주 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 입에서 나눠 먹어라를 달고 사셨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명절날 옷만 사주면 꼭 한 뼘 기른 걸 사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너 혼자 다 먹어 그랬고요. 딱 맞는 옷을 입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서울에 왔다가 중학교 돼서 고등학교 돼서 가봤더니 그 아이가 망나니가 돼 있어요. 저는 그 당시 알았어요. 아, 저렇게 키우면 망나니가 되는 거구나. 저렇게 키우면 집안 말아먹을 녀석들을 키우는 거구나. 전부 다 지금 6대 독자처럼 키우고 있어요. 다 집안 말아먹을 녀석들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아니면 아이가 나중에 엄마 버린다니까요. 얘가 커서 어머니 저하고 미국 여행 한번 가시죠.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이를 먼저 불러야죠. 이게 서열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누가 서열이 정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열이라고 하는 거는 눈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서열이에요.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박사님, 저희 애가 둘이에요. 근데 너무 애들이 둘이 싸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싸우는 집 아이는 분명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2개씩 주면서 사이좋게 먹어. 형하고 동생하고 2개씩 주면서 사이좋게 먹어 라고 하는 집은 가장 사이가 없는 집으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고요? 이건 정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큰애가 2살 더 많아요. 그럼 하나라도 더 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먹을 거를, 모든 용돈을 큰애에게 줘서 큰애한테 동생을 컨트롤하도록 만드세요. 이게 서열이에요. 이게 서열입니다. 큰애가 동생을 컨트롤하도록 만들면 동생이 엄마 나 형아가 하나밖에 안 줬어요 라고 일러요. 잃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지금까지 내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형한테 지는데 심리적으로는 엄마가 내 편이니까 아빠가 내 편이니까 기능보다 심리가 앞서죠. 형한테 맨날 맞으면서 왜 맨날 대드냐는 거예요. 심리가 기능보다 앞서요. 그걸 끊어줘야 돼요. 어떻게? 형 맘이야. 엄마 형아가 때렸어. 형 맘이야. 형한테 다 위임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엄마 딜러도 안 돼. 아빠 딜러도 안 돼.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형 나 하나만 더 주면 안 될까? 형 밑에 가서 붙겠죠. 서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둘째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DNA에요. 형제가 많다가 늦동이 났어요.
이 늦동이 하나 차려주면요, 이 위에 있는 형제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형 옷을 물려 입으면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의 DNA가 그렇게 서열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질서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동생은 형 옷을 물려 입었다고 해서 형이 컨트롤했다고 해서 절대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애가 엄마는 나만 미워해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요, 큰애가 물어봅니다. 엄마 누가 더 이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예요? 엄마는 너만. 둘째가 물어봐요. 엄마 누가 더 이뻐? 얘가 듣고 싶은 대답 뭐예요? 엄마는 너만. 근데 어머님들은 아주 끔찍한 대답을 합니다. 엄마는 너네들이 똑같이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 이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절대 사랑은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어느 날 다른 여자 하나 데려다가 나는 정말 집에서는 당신 사랑하고 바깥에서만 이 여자 사랑할 거야. 근데 이건 진심이야. 여보 정말 나 믿어줘라. 여러분 믿어요? 못 믿죠? 아이도 못 믿어요. 엄마가 너네들이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엄마 누가 더 이뻐? 둘이 똑같이 사랑한다고 했잖아. 엄마 너 누가 더 이뻐? 자꾸 물어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이 애기처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뭐라고 안 했어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저도 애기처럼 행동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 너는 다 큰 게 왜 그래? 그럼 얘는 어떤 생각할까요? 그렇지. 맞아. 이렇게 이 유학이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은 트라우마가 가슴에 들어가면 얘는 평생 그렇게 어머니가 애지중지 잘 키웠어요. 어른이 됐어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동생만 이뻐했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건 엄마 생각. 엄마 생각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이는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냐가 아니라 누구보다 더 잘해줬냐예요. 누구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나를 부르냐 내가 엄마를 부르냐 라고 하는 공식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 아이를 엄마가 머슴처럼 계속 시켜요. 누구야? 철수야 이리 와. 엄마 도와. 철수야 뭐해? 철수야 뭐해? 3개월만 시키면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엄마가 매일 내가 뭐를 도와줄까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가 엄마보다 서열이 높아지겠죠? 서열이 높아지면 이걸 우리가 버릇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아이들을 봤어요. 아이들이 몇 명이 여름에 축구를 끝났는지 땀을 꼬질꼬질 흘리면서요,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쌍쌍발을 샀어요. 뚝 잘라가지고 이런 애가 봤어요. 야, 네가 큰 거 먹어 딱 주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땀을 꼬질꼬질 흘리면서 야, 네가 큰 거 먹어 딱 주는 거예요. 얘가 크리스찬 리더란 말이에요. 자, 이런 애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그런데 다른 엄마가 보면 다 멋있어. 얘네 엄마가 보면 이런 등신 같은 녀석아 네가 왜 큰 거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위대한 아이는 엄마 눈에는 약간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도 있어요. 뚝 잘라서 고민하다가 한 입 베어 먹고 주는 애. 자, 그럼 얘는 받아먹는 애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먹긴 먹지만 정말 이런 애가 있겠죠. 그러나 주지 못하는 애도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운해인데요. 이게 눈치라는 거예요. 내가 두 개를 갖고 있지만 저 아이 눈에 간절함, 쟤도 정말 덥구나 간절함을 읽을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가 삶 속에서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를 만들려면 이런 아이는 만들어지는 것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혜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지혜비 닮았다. 아니에요. 지혜비 닮은 건 없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요, 아주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했어요. 얘가 20살이 넘어서 부모를 찾겠다고 한국에 왔어요.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닮은 거는 자기 아버지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말하고 생각하고 가치관과 철학은 하나도 닮은 게 없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외국에 있는 사람을 닮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운해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 바로 그 시대는 어떤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냐면 운해적인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앞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좌뇌적인 것들은 로봇이 대신할 수 있어요.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9살 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서부터 운해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 시대는 사실 공부만 잘해도 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 시대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해입니다. 여러분, 좌뇌가 하는 일은 뭡니까? 공부하는 일이죠. 외우고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인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충분히 사람이 아니래도 로봇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해, 감성적인 것, 예술적인 것, 창의적인 것, 이러한 것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로봇이 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뭡니까? 운해입니다. 그래서 좌뇌적인 아이를 우리가 로봇형 인간 그럽니다. 왜?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 이게 다 로봇이죠. 고지식하다 로봇이죠. 융통성 없다 로봇이죠. 그러면 좌뇌적인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학습을 좋아하잖아요. 책 읽는 걸 좋아하잖아요. 외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암기를 좋아하잖아요. 이 아이들의 단점은 뭡니까? 나만 1등 해야 돼요. 좌뇌는 너하고 안 놀아. 즉 학습적인 면은 잘할지 모르나 인간관계가 서툴죠. 그렇다고 전적인 운해형 인간만 좋은 건 아닙니다. 운해적인 아이들은 첫째, 정이 많죠. 체계적 논리적이지 못하죠. 정이 많고 잘 나눠주죠. 배려하죠. 아이대로 시장 가보세요. 아줌마 저 알죠? 막 물어봐요. 아줌마 저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요? 막 물어봐요. 이런 아이들은 어디다 내놔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공부만 빼고 다 잘해요. 그 좌운해가 맞는 아이들은 정확하게 좌운해가 맞으면 공부나 인간관계에 선호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하냐면 항상 공부가 재미있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애,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라 공부하고 친한 아이. 인간관계 중에서 리더는 누가 나오냐? 어느 모임이든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끝까지 앉아있는 아이 중에서 리더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호도라고 얘기합니다. 좌운의 선호도. 이 선호도를 맞춰야 되는데 왜 그럼 제가 운해만 강조하느냐?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만 3세부터 보통 7, 8 요때까지는 전적으로 운해가 발달하는 시기예요. 이걸 민감기 그럽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지나고 나서 다시 눈치, 아까도 말했지만 눈치는 지나고 나면 다시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자, 첫 번째, 아는 뇌를 쓰는 뇌로 전환시켜라. 쓰는 뇌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행동을 통해서 3개월 동안 훈련함으로써 이 아이가 아는 뇌에서 쓰는 뇌로 뇌가 전환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눈치를 만들어줘라. 눈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눈을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힘, 이게 눈치다. 그러면 눈치는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머슴처럼 키워라. 머슴처럼 키워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이를 종처럼 부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부름을 시키면 아이는 습관이 돼서 친구들한테도 야 내가 뭐 도와줄까? 언뜻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게 리더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크게 꿈을 크게 갖고 목표를 크게 갖고 대학에다 두지 말고 한 50쯤에 우리 아이가 50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목표를 크게 가시고 여러분 교육에 임하시면 좀 더 자녀 교육이 수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